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는 다 끝나지 않았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 앞서 있는 애리조나에 남은 경합주 가운데 한 곳만 더하면 당선이 확정됩니다. 바이든 후보는 분명히 승리할 거라며 당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가 마법처럼 사라졌다며 개표 결과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 3곳에 개표 중단 소송을 냈고 자신이 패한 위스콘신주에는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내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7년을 끌어온 처우 문제를 해결하라며 전체의 절반 정도인 6천여 명이 참여합니다. 아이 맡길 데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투자, 입시 비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과 유사한 성격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심각한 사건처럼 수사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섬이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사랑받는 부산 영도입니다. 그런데 땅값이 오르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우리말로 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미시간 등 주요 경합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하면서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가면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에도 바이든 후보 측은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먼저 유요한 기자입니다. I'm confident we'll emerge victorious, that I will govern as an American president. 바이든 후보는 미시간주 등에서의 역전승을 바탕으로 당선에 대한 확신이 커졌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개표 결과가 나오기 전이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도 신설했습니다. 빌드백 베러, 다시 더 좋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주소에 담았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첫날부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적었습니다. 인수위 홈페이지를 신설한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불복 움직임이 나온 직후입니다.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색깔을 지워나가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한 뒤 정확히 77일 안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 가입한 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탈퇴했는데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 취임 시까지 남은 77일을 언급하며 취임은 변수가 아닌 상수라는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현재까지 7천만 표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선거 전부터 예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뜻밖의 투표용지 더미들이 집계되면서 하나씩 마법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입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 등 핵심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하자 마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가 뒤집힌 것처럼 묘사한 겁니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 측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조지아주에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Guys, this is fraud. This is absolute fraud. We found ballots in drainage ditches. They're not letting our poll watchers watch the polls. They're not letting them inside. They're trying to cheat. 현지 시간 6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아주는 펜실베니아의 규정도 다시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 중단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며 선거 시스템의 무결성과 대통령 선거 자체에 이미 손상이 가해졌다고 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0.6%포인트 차로 승리한 위스콘신주에 대해선 당장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핵심 경합주 곳곳에서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당선인 확정은 그만큼 더 늦어지고 지지층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개입을 유도해 손쉽게 개표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법학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 소송은 개표를 중단하고 나를 승자로 선언하라는 요구일 뿐 소송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캠프 측 변호인은 우리가 할 일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 외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 지지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개표를 중단하라, 안 된다, 개표를 끝까지 하라. 거리로 몰려나와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백악관 인근에선 흉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개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혼란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한 개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수십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들이 개표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미시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가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을 당한 곳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자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표를 빠짐없이 개표하라는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개표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자 이에 반발하는 겁니다. 당선인 확정이 늦어지자 초조해진 양측 지지자들까지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서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성조기가 불타고 망치로 현금 지급기를 부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 중 폭력 시위를 조장한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어느 쪽 시위대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격 시위를 막기 위해 미네소타주 경찰은 아예 고속도로 곳곳을 차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단체 대표와 회원들이 백악관 인근 거리에서 칼에 찔려 크게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흑인 인권단체 회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격차가 좁혀진 경합주들을 봐야 할 텐데요. 현재로선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유력한 상황인데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하루 사이에 판세는 거의 가려졌습니다. CNN 지켜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253명, 트럼프 대통령이 213명, 이렇게 선거인단을 각각 가져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한 매직 넘버죠. 270명은 기준으로 보면 바이든 후보는 17명, 트럼프 대통령은 57명을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선거인단을 가져올 수 있는 주가 몇 개 안 됩니다. 동부의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서부로 넘어와서 네바다, 애리조나, 엘래스카. 이렇게 6개 주가 아직 집계 중인데 공화당 색깔이 짙은 엘라스카를 빼면 5곳이 막판까지 접전 중인 상황입니다. 일단 네바다와 애리조나,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애리조나는 2%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져서 일부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쪽에 이미 선거인단 11명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네바다 보죠. 두 후보의 격차가 0.6%포인트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일찍 개표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애리조나 11명, 네바다 6명, 이 선거인단을 바이든이 가져가면 270명, 정확히 매직 넘버를 채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동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섭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조지아는 현재 0.5%포인트입니다. 추접전이고요. 격차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까지 역전을 하게 되면 사실상 당선을 예약하게 됩니다. 펜실베이니아 보죠. 격차가 2.6%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는 1%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우편 투표가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가 미국 시간으로 6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는 12일까지 받아주기 때문이죠.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 우편 투표를 하겠다고 등록은 했는데 아직 투표소로 오지 않은 게 59만 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쪽이 공화당 쪽보다 10만 표가 더 많거든요. 나중에 우편 투표가 다 합쳐지면 펜실베이니아의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직 넘버 270, 이걸 채울 방법은 없을까요? 엘라스카에 아직 앞서는 경합주 3개를 다 가져가도 267명밖에 안 됩니다. 결국 바이든 후보가 지금 위에 있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더 가져와야 승산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쉽지 않은 싸움으로 보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방금 이지은 기자가 판세를 분석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조지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격차가 0.5%포인트였는데 지금 조금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0.4%포인트로 줄었기 때문에 조지아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결국엔 판세를 가른 분수령은 역시 북부의 러스트벨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결과가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승부의 큰 물줄기를 바꾼 것은 러스트벨트의 경합주 위스콘신과 미시간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 두 곳에서 역전극을 연출해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 덕분에 캠프 내부의 한탄이 조심스럽게나마 낙관론으로 바뀌었고 바이든 후보를 확실한 승리의 길로 올려놨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된 건 뒤늦게 개표가 시작된 우편 투표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러스트벨트 지역의 특징은 우편 투표를 선거일 전에 미리 개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봉투에서 투표지를 일일이 꺼내서 서명을 확인하고 스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히 선거 당일에 현장 투표 먼저 개표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강점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쏟아진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표가 몰렸고 순식간에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붉은 신기루 현상입니다. 네, 사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언제쯤 당락이 결정되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네, 지금의 판세가 굳어진다면 승부는 네바다주에서 갈립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비공식적이나마 일단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우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송전에 돌입한 백악관과 고무된 모습의 델라웨어를 연결해서 양쪽 움직임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델라웨어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캠프의 분위기는 개표 초반 부진했던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오늘 낮에 바이든 후보가 잠시 그곳에 와서 또 연설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연설을 한 오후 4시쯤은 그동안 뒤지고 있었던 러스트벨트,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을 했을 당시였습니다. 달라진 분위기는 짧은 연설에서도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앞서 새벽에는 결과가 좀 늦게 나온다. 그러니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지지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연설이었다면 이 오후에 했던 연설은 이제 이 결과를 지켜내자, 이런 취지의 연설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지금 바이든 후보의 대응을 보면 그 선거 기간뿐 아니라 선거 이후도 철저히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실제 바이든 캠프는 법률적으로나 홍보면에서 선거 이후에 펼쳐질 싸움을 대비해 왔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습니다. 20년 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엘고 후보가 패배를 섣불리 시인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재검표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수세에 몰린 모습을 보인 게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당시 엘고 캠프에 있었던 인사가 지금 바이든 캠프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차별화되는 통합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 역시 들어보시죠. I know how deep and hard the opposing views are in our country on so many things. But I also know this as well. To make progress, we have to stop treating our opponents as enemies. We are not enemies.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좀 더 확실해지고 나면 김필규 특파원이 있는 그곳에서 승리 선언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제가 지금 있는 델라웨어 윌밍턴은 바이든 후보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출신인 바이든 후보가 10살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두 아들을 낳고 또 상원의원이 되고 지금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를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2015년 뇌종양으로 숨진 장남을 이곳에 묻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을 한 이곳에서 승리 선언을 함으로써 이번 대선에 종지부를 찍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백악관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홍희정 특파원, 지금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백악관 인근에서 극우단체 피습 사건도 있었는데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은가요? 네, 현재 워싱턴 DC 시간이 새벽 6시를 막 넘긴 만큼 백악관 앞은 일부 취재진들을 제외하곤 한산하고 고요한 모습입니다. 전날 초저녁까지만 해도 이곳 백악관 앞에는 수백여 명 사람들이 모였었는데요. 대선 결과가 아직 또렷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바이든 후보 쪽으로 판세가 기울면서 바이든 지지자들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피습 사건은 백악관 정문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후 더 많은 경찰들이 백악관을 주변으로 배치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도 궁금합니다. 트윗도 좀 뜸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0시간 전에 트윗을 마지막으로 올린 후에 특별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로도가 높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첫날 기자회견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쉬었고 표정도 안 좋았던 것을 보고 나온 분석인 것 같습니다. 당시 연설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This is a very big moment.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선 또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현재 판세가 뒤집힌 주요 경합주에서 진행된 투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윗에는 위스콘신에서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표했다면서 구체적인 등록 유권자 수와 개표된 투표 수를 비교하는 내용이 올라와서 빠른 속도로 공유되며 논란이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의 경우에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가짜뉴스와 관련해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와 백악관 앞에서 김필규, 홍희정 두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다시 서울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에 나서면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유권자의 뜻과 관계없이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더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후보에게 역전당했거나 추격당하고 있는 경합주에서입니다. 접수 마감 시한을 넘긴 우편 투표를 받아줬다거나 공화당의 개표 과정을 숨겼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표는 소송을 통해 연방 대법원 판단에 따르거나 필요한 경우 재검표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도 여전히 논란이 이어진다면 유권자의 뜻과 상관없이 주의회가 나서서 선거인단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8일까지는 어떻게든 선거인단을 꾸려야 합니다. 일단 선거인단이 구성되고 나면 다음 달 14일에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투표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도 변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하원에서 투표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다만 주별 인구 비례에 따라 구성돼 있는 하원 의원 전원이 투표하지는 않습니다. 각 주가 모두 한 표씩 행사하게 되는데 그 경우 전체 50개 주별로 다수당을 어디서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50개 주의 과반인 26개 주 대표들로부터 표를 받는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전체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선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CNN의 판세 분석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지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필 매닝리가 있는 매직 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판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저께 밤 전에 12시 전에 잠을 자셨다면요. 지금 3만 표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8,540표 차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판세가 조금씩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지금 이미 개표율이 96%나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16명의 선거인단에 달려있는 조지아주 하나인데요. 왜냐 하면 27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접전이 더욱더 격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펜실베니아로 가볼까요? 펜실베니아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명이 달려있고 89%가 이미 개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맥락에서 보시면요. 지금 남아있는 표가 아직까지도 바이든 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게 되면은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이든이 펜실베니아를 가져오게 된다면은 오늘의 대선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요 개표 상황을 보겠습니다. 애리조나를 보겠습니다. 11명이 달려있죠. 86%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다른 주랑은 반대 상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조금씩 따라잡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밤 내내 이랬는데요. 지난번 4년 전에도 이겼고요.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도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표 묶음에서는 트럼프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그것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6만 8천 표 차이인데요. 그거는 꽤 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 바이든이 아리조나를 놓치게 된다면은 다음번에 판세가 또 한 번 뒤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네바다를 보시겠습니다. 6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좀 쉬운 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금 내일 아침까지도 다음번에 발표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가 있는 것이 클라크 카운티인데요. 아마도 바이든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아직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빅 월로 가보겠습니다. 253 대 213. 그렇지만 오늘 또 바뀔 겁니다. 오늘 꼭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는 모르죠. 그럼 매직 월로 가서 어떻게 바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사를 쓰고 있는데 아주 즐거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조지아를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판세가 바뀌었죠. 아까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왜 이렇게 바뀌었죠? 어저께 밤에는 3만 표 정도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2시간 내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어디서 지금 개표가 나오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겠죠. 이 남아있는 표들이 지금까지 바이든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격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풀튼 카운티에 있습니다. 풀튼 카운티가 이 조지아에서 가장 큰 주이고 아틀랜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격차를 보시면요. 딱 보시다시피 민주당의 표밭입니다. 여기서 지금 표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4,400표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고 있고요. 그러면 조지아에서 몇 개의 표가 아직까지 제표가 안 됐느냐 물어보면요. 96% 완료가 됐기 때문에 4%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이 표들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죠? 파란색이죠. 민주당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 빨간색 보이는 건 뭐예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159개의 카운티가 있으니까요.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제대로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서 강세가 되는 데를 보면요. 지금 88% 정도로 개표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면요. 바로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클레이튼 카운티입니다. 여기는 민주당의 표밭입니다. 격차를 보세요. 굉장하죠? 그리고 좀 더 밖으로 나와봐서 이쪽 사바나로 가보겠습니다. 격차가 이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좁죠? 88% 개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많은 카운티들가 남아 있는데요.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카운티가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인구가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가 달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금까지
어제 오늘 동안 본 거를 보면요. 이 공화당 쪽 카운티라고 하더라도 우편 투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우편 투표는 빨간색 카운티에서도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표를 바이든이 계속 가지고 오게 된다면 60에서 62%까지 가져오게 된다면 트럼프를 따라잡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풀튼 카운티에서 표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80%, 20%, 80대 20으로 지금 바이든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바이든이 트럼프를 따라잡을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닉 발렌시아를 모셔보고요. 아주 중요한 조지아에 지금 계십니다. 지금 지금 미국의 조지아의 개표 상황은 지금 0.4%포인트 차이인데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역전을 한다면 미국 대선 결과를 확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생기면 뉴스 중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당장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청와대에서는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의 대선 상황이 보고됐는데요. 바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소연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김 기자, 지금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인 저녁 6시까지 참모들과 2시간가량 미 대선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오후 3시에 서훈 안보실장이 NSC 상임위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조정한 겁니다. 미국 현지 개표 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 따라서 평소보다 회의가 길어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 우리 경제와 통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각도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바이든 캠프 쪽과 우리의 외교 라인의 소통 창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마침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가까웠던 그 소통 채널들이 있습니다. 양쪽 다. 바이든 후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네, 불복 사태가 이어지고 미국 행정부의 혼선이 길어질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건 이 북한의 반응, 또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인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오늘 국회에서 북한이 미 대선 결과를 오판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장관이 오는 8일 미국에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것도 아무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어져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는 잠시 뒤에 전해드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성훈 특파원, 일단 시진핑 주석의 연설부터 좀 짚어보죠.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네, 시 주석의 연설 자체는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게 주제였습니다. 무역 박람회에 걸맞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행간에 역시 뼈 있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大国要率先示范信任而不是猜忌携手而不是挥拳不应该唯我独尊损人不利己 패권을 자국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 중국 입장에선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누가 미국의 차기 지도자가 되든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취한 대중 고율 관세, 기술 제공 중단 등 일련의 조치가 중국 입장에선 그만큼 뼈아픈 것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 나왔습니까?
대선 결과가 윤곽이 잡히면서 중국 외교부가 첫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我们希望呢，这次大选能够平稳顺利的举行。中美之间虽然存在一些分歧，但是呢，拥有广泛的共同利益和合作的空间，不仅符合中美两国人民的根本利益，也是国际社会的共同期待。 양국 간의 공동 이익이 있고 협력 공간도 넓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정부 때와 달리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사를 나타낸 셈입니다. 지금 당선이 유력해진 바이든 후보에 대한 현재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중국 매체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이란 발언들을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국제 질서와 다자주의를 존중하는 지도자라는 기대치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바이든 후보의 우세에 중국 주식시장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에 윤서령 특파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지금 일본에서도 미국 대선 관련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네, 일본 언론들은 이 각 주별 개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등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선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조간신문들은 이례적인 격전, 대접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선거 결과가 조기에 확정이 돼서 대립과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란상이 거듭될 경우 미치게 될 경제적, 안보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은 이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최종 판가름 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일본은 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통상 안보 전략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민당에서는 당선이 확정이 되면 스가 총리가 되도록 빨리 미국을 가서 차기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북한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네, 우선 오늘 스가 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金正恩氏来られたらこれ会談しますね。片の諮問にお答え姿差し控えますけれども、いい機会だ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 네, 김 위원장의 일본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례적인 발언인데요. 지난 아베 정권에서 일본은 재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미국을 통해서 납북자 문제 해결 등을 시도를 해왔는데 북미 관계의 변동 가능성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북일 간 직접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음 주 박지원 국정원장이 일본의 정보기관 수장과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관련된 정보를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선 대선과 함께 2년마다 있는 연방 상원과 하원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졌습니다. 역시 경합제에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계 여성이 하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지금은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선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기대엔 못 미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상원 선거에선 경합지 등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며 양당이 팽팽하게 의석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하원 선거에선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 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에선 부통령이 당연직으로 상원 의장을 맡게 되는데 만약 양당이 의석수를 절반씩 나눠 갖게 되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계 여성이 처음으로 미국 하원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워싱턴주 제10선거구의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메릴린 스트리클런드입니다. 스트리클런드는 1962년 서울에서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이었던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살 때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선거 전 스트리클런드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되면 한인 사회와 미국 사회가 강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 동양계 흑인 여성으로 타코마 시장을 역임했는데 시장 시절에 매년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기리는 예배에 참석했다고도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또 다른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마스크 잘 쓰는 건 여전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사람이 경찰에 또 붙잡혔습니다. 술집 주인이 계산대에서 손님에게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써달라고 부탁하자 욕부터 날아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영수증을 건네받은 남성이 갑자기 되돌아와 항의합니다. 시비 끝에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마주선 남성을 향해 달려듭니다. 경찰이 뒤에서 말리는데도 그대로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지난달 31일 50대 손님 A씨가 술집 주인 양모 씨를 폭행한 장면입니다. 영수증을 제가 한 손으로 줬다. 욕설을 하시고 죽이는 살리는 협박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발단은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바로 써달라는 요구에 A씨가 욕설을 내뱉었던 겁니다. 턱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요청을 드렸죠. 바로 날라오는 게 이제 욕이었으니까. A씨는 경찰에서 양 씨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며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의 일방적인 폭행만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처럼 마스크 미착용 시비 등으로 지난 5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례는 모두 858건입니다. 오랫동안 장사도 못하고 힘들게 개업했는데 이렇게 방역 관련 요청 사항에 대해서 폭언이나 욕설, 폭행 등 이렇게 행위를 하시면 업주들은 많이 힘듭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엄마 잘못이라고 너네들 둘만 세워놓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엄마 잘못이라고. 왜 엄마가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차량에 6살 아이를 잃은 엄마는 오늘 첫 재판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치킨 배달에 나선 가장을 숨지게 했던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는 오늘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두 재판에선 음주운전 피해 가족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가해자는 정말 살인자입니다. 너무나 아프게 떠나보낸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6살 이군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김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9월 6일 김 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인도위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로등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이군을 덮쳤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윤창호법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은 오열을 하며 절대 용서하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만 도망치고 동생을 구하지 못했다고 자기가 자책을 사고 난 지도 거의 2달 다 돼가서 처음 얘기했어. 네 잘못 아니라고. 너도 도망친 거 아니라고. 이군이 숨지고 3일 뒤 인천 을왕리에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30대 여성 임모 씨와 옆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김모 씨의 첫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정작 법정에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김 씨는 윤창호법 위반과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운전자 임 씨는 윤창호법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동승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접하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유족 측은 합의할 뜻이 전혀 없다며 윤창호법이 무색하지 않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아버지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인 홍모 씨 측은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살인범은 없고 살해당한 사람만 존재하는 미제 사건 종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명으로 이틀째 세 자릿수입니다. 지역 감염도 일주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증권사도 공장도 확진자가 이어져서 어디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충남 천안의 한 콜센터에선 21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건물 현관 손잡이에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이용해 폐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건물 7층과 8층에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겁니다. 어제 40대 여성 상담원이 먼저 확진됐습니다. 이틀 전부터 열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직원 75명을 전부 검사했더니 21명이 확진된 겁니다. 대부분 여성들로 모두 7층에서 일하던 상담원들입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장실 같은데 어떤 이제 손 세정제라든가 뭐 이런 걸 비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밀폐된 뭐 시설이다 보니까 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열악한 걸로 안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기도 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겁니다. 천안시는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 건물엔 보험사와 미용실 등도 함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람만 120여 명입니다. 확진자 가족들까지 모두 166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확진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10여 곳도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포차와 사우나에 이은 연쇄 감염에 천안과 아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높였습니다. 음식점 등 실내 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정원의 30%만 허용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내일 상당수 학교의 돌봄 교실이 문을 닫습니다. 전체의 절반 정도인 6천여 명의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참여합니다. 당장 아이 맡길 데 없는 부모들 걱정이 많을 텐데 17년을 미뤄온 문제라서 금방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큰일 나죠. 아이 아빠랑 저랑 교대로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긴박하게 할머니 댁에 맡겨야 되는데 할머니가 또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전적으로 지금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절반 정도가 멈춰섭니다. 돌봄 전담사들이 예고한 1차 파업 날입니다. 현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는 전국에 29만 명입니다. 이 중 80% 이상은 초등학교 1, 2학년입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 전담사는 6천여 명 수준, 전체의 절반가량입니다. 초등학교 3, 4천 곳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곤란한 건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아이를 맡길 부모님 혹은 친척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17년 동안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올해 첫 법안이 나왔는데 돌봄교실 관리 주체를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 했습니다.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의 질이 내려갈 수 있다며 법안을 반대합니다. 당장 고용 불안도 문제입니다. 시간제로 묶어놓고 무료 초과 노동을 시키는 비상식적인 관행도 철폐해야 합니다. 교사단체는 학교가 돌봄교실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겁니다. 갈등을 조절해야 할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그간 여러 차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교육부는 지난 3일 각급 학교에 돌봄이 꼭 필요한 인원만 참여하게 하라는 긴급 공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행정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당장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맞벌이 학부모들이 됐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검찰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수사,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겁니다. 야당은 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수사 등 최근 무혐의 관한 과거 사건을 언급하면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판결, 김학의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이런 걸 보더라도 검찰은 현재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급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수사를 예로 들면서입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 입장에서 무슨 그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표창장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정부 공격 아니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자 야당도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님의 이중자 때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금 오늘은 급기야 해임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장관이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감찰권 이 세 가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범죄자하고 장관님하고 그 맞춰가지고 수사지휘권 3번씩 발동해서 검찰총장 손발 다 묶어 놓는데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도 안. 앞서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찍어내자고 여권 전체가 가세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협찬금을 받은 게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윤 총장 가족들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지 2주 만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2개의 사건은 옛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합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는 협찬사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지난 9월 한 시민단체는 김 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 한 달이 되도록 사건 배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측근 관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고 2주 만에 사건 배당이 이뤄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맞습니다. 김 씨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도이치모터스의 수상한 주식 거래에 개입한 의혹이 있습니다. 최 씨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공개된 녹취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건 벌써 2000몇 년이야. 회장님이 한 건데 왜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속으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지난 3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를 한국거래소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14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국정농단과 유사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씨 측은 조국 전 장관의 낙마가 목적이었고 개인의 문제를 마치 내란죄처럼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결과는 다음 달 23일에 나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1년 넘게 이어져온 정경심 교수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표현은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부와 학벌을 물려주기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증인들을 회유하고 재판을 지연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 낙마를 목표로 했다며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문제를 마치 내란죄인 것처럼 수사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찾아낸 증거들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따져봐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정 교수도 최후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의견을 냈습니다.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이 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며 검찰이 첩첩이 씌운 혐의에 대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3개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경력을 부풀렸다고 했고 정 교수 측은 평가가 과하게 작성될 수는 있지만 죄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검찰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속여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정 교수 측은 법을 어기려는 목적도 없었고 투자 금액 자체가 처벌받을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관계자와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4개월간 이어져온 1심 재판의 결과는 다음 달 23일에 나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는 세금이 800억 원 넘게 듭니다. 그런데 이 돈을 놓고 국민 학습 비용이다 이렇게 평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이 오늘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야당들은 비판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시장들의 성추문 끝에 치르게 된 서울과 부산시장의 선거 비용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답변에 나선 겁니다.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곧바로 반문이 뒤따랐는데 이 장관은 같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838억 원이? 긍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선 박원순 오고돈 전 시장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질문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이 성평등의 문제나 이 성폭력 피해의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궤변으로 두둔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연 여가부 장관의 입에서 할 말인지 자질과 두기를 의심케 합니다. 다만 이 장관은 여당 의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조직 문화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면 그 뒤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죠. 금세 관광 명소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유명해지면서 되레 원래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마을의 본래 모습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지 밀착카메라 홍지용 기자가 전국 곳곳의 영화 촬영 명소들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영도대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영도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부산의 옛 모습으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섬이 인기를 끌수록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리 너머에 있는 부두에서부터 촬영사들이 한 사람들이 촬영했어요. 어디 부근에서 촬영했어요? 올해도 이미 여러 작품을 찍었습니다. 섬 안쪽으로 가면 6.25 전쟁의 피난민들이 모여서 만든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 일부를 정비해 영화를 찍으면서 명소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단장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20곳이 넘습니다. 2010년에 영도에 왔을 때 공사태가 있었어요. 작년부터 좀 많이 생기고 많이 나가시고. 주민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것도 지금 이 바닥 있죠? 이 보면 어수 좋지? 세면이면 이래가지고 세면 물을 이제 들어온 것도 이래가지고 물로 청소하면 내려오지 않겠어? 거기서 세면 들잖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삶의 터전인 마을이 갑자기 관광객을 위한 카페 골목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거든요. 한 46년 정도 인형의 길 쪽으로는 집이 비었다 하면 바로 판매가 되듯이 그렇게 되고요. 5년 새 주민 600여 명 중 3분의 1 정도가 떠났습니다. 영화 변호인을 촬영한 주택입니다. 이곳은 주말이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볼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곳 마을의 안내소이기도 한데요.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촬영 이후 안내소로 고쳤는데 최근 집주인이 직접 쓰겠다고 알려온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음도 좀 아프죠. 이제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마을 주변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7, 8년에는 바닷가 보이는데 거의 평당 500 정도는 계약을 했었어요. 지금 막 바다에서만 보이면 2,000원 부르고. 주민들은 동네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도심 부근에도 사라져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한 땅 위에 놓인 판자촌. 1960, 70년대의 모습이 남은 덕에 영화 촬영의 단골 장소로 꼽혔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육교에는 여기서 찍은 영화들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마을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600여 세대 정도가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나마도 재개발이 더 진행되면 떠날 예정입니다. 거의 보면 재력이 없어요. 4평, 3평, 7평 이런 집들은 돈이 없어야 진짜 분양을 못 받아요. 외지 사람이 사는 집들 한 번에 이 가까이 돼. 수십 년간 살아온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차피 재개발될 거니까 안 고쳐주려고 그래. 어르신들 보면은 안 듣기는 게 낫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활동에 나선 시민단체도 마을 일대가 사유지여서 누가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합니다. 옛 정치 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쁘게 좀 꾸미고 실행되긴 했었는데 집주인들 개발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옛 모습을 지키려는 이들도 달리 방법이 없어 아쉬운 마음만 큽니다. 50년도 더 전에 생긴 인천의 배다리 헌책방 거리입니다. 주변의 재개발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서점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0년 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주변에 근대 교육기관이 들어섰고 차츰차츰 책방, 여인숙 등이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 초 인천시가 남쪽의 송도와 북쪽의 청라지구를 곧바로 잇기 위해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속화 도로를 놓기로 계획했습니다. 도로가 놓이면 떠나야 하는 주민들은 이를 막기 위해 투쟁했고 10년 넘게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옛거리가 여러 작품의 배경이 돼 다시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상생이나 공존이 아니라 밀어내 버리는 어떠한 작업이잖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치지구로 이렇게 됐지만은 아주 100% 이런 것으로는 단순히 주거와 생업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전체 동네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어떤 게 떠나면 벌써 마음 반은 죽어요. 민관 협의 끝에 도로는 지하로 놓고 마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발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명소로 알려지고 개발되고 옛 모습을 간직한 채 조명받으면서 겪는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터전을 보존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할 시점입니다. 밀착 카메라 홍지웅입니다.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31살 최신종이 오늘 열린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아내의 지인과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등 2명을 나흘 간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미 의회 선거에서 코로나19로 숨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노스다코타주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데이빗 안달입니다. 이미 지난달 5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지만 선거 한 달 전쯤이어서 투표용지에 이름이 남아 결국 당선까지 된 건데요. 주 당국은 사임 또는 은퇴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커다란 트럭에서 잇따라 바퀴가 빠집니다. 그리고 빠진 타이어는 이렇게 4차선 도로를 빠르게 구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힙니다. 큰 충격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졌지만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축구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두 발로 쉴 새 없이 받아냅니다. 자가격리 중에도 또 여름방학 때도 매일 혼자 2,000번씩 횟수를 채우곤 했는데요. 10살인 이 축구팬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노동자들을 돕겠다면서 올 봄부터 710만 번 공을 튕기는 모금 운동을 펼친 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을 비롯해서 2,0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고 드디어 목표를 이뤘습니다. 1,580만 원 정도 모인 돈은 9곳의 자선단체에 전해집니다. 아직 개표가 남아있지만 만약에 지금 추세대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첫 임기를 시작하는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됩니다. 77세인 바이든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바이든 후보에 대해 하예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번 대선 초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출신인 겁니다.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됐고 30살에 델라웨어주에서 역사상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원의원으로 지낸 시간만 36년, 상원 외교위원장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8년간 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President Obama was a great president. And one of the great honors I had was not only serving with him, but becoming a good personal friend. Our families became close. We choose hope over fear. 이처럼 정치 경력은 화려하지만 대선 출마의 꿈은 2차례나 좌절됐습니다. 1988년과 2008년에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완하는 따뜻한 이미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습니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연설에 나서며 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흑인과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고 장애인과 이민자, 성소수자들을 포용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가족사도 있습니다. 1972년 상원의원 당선 직후 아내와 13개월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2015년엔 남아있던 장남이 뇌종양으로 숨졌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애틋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2016년 대선 출마를 포기했을 정도로 상심이 컸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강인한 이미지의 50대 카멀라 해리스를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건 자신의 유약한 이미지를 보완하려 한 시도로 해석됐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출범하게 된다면 우리 외교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 왔을 때 남기고 간 말들을 토대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전망해봤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지 않다. 2013년 부통령으로 방한했던 바이든 후보가 청와대에서 한 말입니다. 당시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미중 갈등이 컸던 때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서라는 요구를 상대국 정상에게 대놓고 한 셈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대학 특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still support to the tune of billions of dollars without complaint. I find I'm somewhat incredulous when people question our staying power.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한미동맹 강화 요구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South Korea actually makes one of the largest contributions relative to other allies that also host U.S. troops than any other country. I mean, we should not be beating them about the head and shoulders on this issue. 반면 대북 정책은 보다 원칙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다시 기조가 될 걸로 보이는데 North Korea can never achieve security and prosperity so long as it pursues nuclear weapons. 최근에도 주변에선 우선 북한의 핵 확산 감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덜 집중한 북한 인권 문제에 무게를 실을 수도 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that Koreans, North and South, are one people, equally deserving to be treated with dignity. 여러모로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 때문에 수잔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첫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외교 안보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실 아직 당선자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바이든 후보에게 기울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전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이 좀 뒤집힐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네바다하고 아리조나 선거인단을 먹어서 270명 정도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겠지만 조지아나 펜실베니아 한쪽만이라도 바이든 후보 측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에서 문제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우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는 가정 아래 아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글쎄요, 바이든 후보가 예. 상원의원 시절에 그 상원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죠. 그때 제가 2차례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데 그때 이제 그 2차 핵위기가 시작될 그 즈음이었어요. 상대방에 대해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고 상당히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예. 가급적이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도 배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아서 저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졌었습니다. 네. 당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입장을 들으셨습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 뭐 동의를 하셨고 예. 그다음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입장을 취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당선이 확정이 돼도 취임 때까지도 시간이 있는 거고 취임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도 당장 미국 안의 상황을 좀 수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안착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대북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질 경우에는 우리한테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지금 구성은 이제 만약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곧바로 이제 인수위를 구성하겠죠. 예. 그럼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소위 행정부의 인선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국무장관, 국무부장관, 차관, 차관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데 그게 4개월, 5개월, 뭐 7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년 뭐 7월까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취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데 예. 그건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얼마든지 북한 핵 문제에 관심을 둘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대북 문제에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어떤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력과 관련해서요.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지금 북이 할 수 있는 건 뭐 하나는 뭐 ICBM을 시험 발사한다든가 그다음 7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할 것이고 예. 뭐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도 검토를 하겠죠. 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다라고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직통 라인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그런 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할을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이 남측하고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북에서 나와서 우리랑 대화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예. 빨리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이 돼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이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미국과 빠른 소통이 필요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이든 측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될 것인가 이 부분 아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바이든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령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거의 다 생소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워싱턴에 소위 알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바이든 캠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하고 대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윌리엄 페리 장관, 로버트 갈루치 이렇게 해서 전에부터 민주당 쪽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네. 바이든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대화 채널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문제가요.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기 때문에요.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적 인내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기를 좀 기다리는.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확정이 돼서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와서 북핵 문제에 많은 진전을 봤거든요. 북이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라고 하는 걸 미국 측이 제시도 했고 미국은 북측에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고 하는 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것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현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유연한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중 관계가 지금 좋지가 않거든요. 그 경우에 한국의 사실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더 압박을 넣을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저는 뭐 기억을 하는 게 2013년 12월 3일 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후보가 우리 연세대학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줄을 잘 서라. 쉽게 얘기해서 자꾸 중국 편에 서려고 하지 말고 미국하고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줬거든요. 그리고 그 연설이 끝난 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견제는 그냥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완전히 적으로 간주하는 거거든요. 반공 이념을 내세우고 있고.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중국을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라이벌, 하나의 필적의 대상으로 생각은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식으로 일종의 막무가내식인 대중 강압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린 공간은 좀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3국 군사공조를 상당히 강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들어. 고통받는 지구를 위해 SK 지크제로 친환경 엔진 오일이 되다. 고마워 지크제로. 환경 걱정 제로, 엔진 걱정 제로. SK 지크 제로. 세스코가 바이러스 케어까지. 당신이 있는 곳에 세스코 UV 파워 공기 살균기가 있나요? 오염된 공기 속 바이러스를 강력 살균하니까. 바이러스 케어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세스코 바이러스 케어. 네, 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직후 전두환 신군부가 만든 조사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사건 직후에 작성된 5.18 조사 보고서 원본입니다. 같은 이름의 문건이 1988년 5.18 청문회 당시에 공개됐는데 이 원본과 비교를 해보니 많이 달랐습니다. 시민군을 폭도로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순서를 바꾸고 내용을 더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1988년 국보위 고위 간부였던 이광로 씨가 광주 사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보고서는 5.18 당시 광주에 퍼졌다는 유언비어와 시민들의 무장, 폭력, 방화 등을 세세하게 서술했습니다. JTBC는 1980년 6월 작성된 이 문건의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1980년 원본에는 부록에 취급됐던 유언비어에 대한 언급, 1988년 수정본에는 본문으로 옮겨져 거듭 강조됩니다. 광주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혼란의 지경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2장 분량도 안 되던 시민들의 무장과 폭력에 대한 설명은 6장으로 늘어납니다. 원본의 5월 21일 오후 1시였던 아세아 자동차 장갑차 탈취 시간은 수정본에서 오전 9시로 당겨집니다. 그러면서 수정본의 12시 정오 광주 교도소 습격이 시작됐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흐름상 장갑차 탈취 등으로 무장한 뒤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남긴 겁니다. 88년도 청문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미리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밤 11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전두환 씨의 비서관과 국보위 문서를 통해 5.18의 진상을 보도합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날씨 박사 시간입니다. 기상학 박사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세현 기자, 오늘은 오랜만에 시청자 제보 소식을 준비했다면서요? 네, 뉴스룸 시청자 맹지온 어린이의 질문 제보인데요. 해가 질 무렵 예쁜 노을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다며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해질녘 하늘을 보면 이렇게 붉은 노을을 볼 수 있는데요. 노을이 붉은 건 빛이 흩어지는 빛의 산란 현상 때문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하늘 높이 뜨는데
태양빛이 우리 눈까지 오면서 파란빛이 먼저 강하게 산란돼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저녁 무렵엔 해가 지면서 빛도 비스듬히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낮보다 태양빛이 지나는 거리가 더 길어지겠죠. 이때는 파란빛은 먼저 산란돼 사라지고 붉은 빛만 남아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하늘이 붉게 보이는 겁니다. 먼지나 물방울이 많을수록 노을은 더 붉게 물드는데요. 이처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빨간색은 신호등과 위험 신호에도 같은 원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날씨 박사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황사와 초미세먼지로 대기질이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이 비구름대가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내일 저녁에서 모레 오전 사이에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제는 이 비구름 뒤로 이렇게 북서풍이 불어오는데요. 이 북서풍이 오늘 발원한 황사와 초미세먼지를 몰고 오겠습니다. 대기질을 살펴보면 내일 오전엔 바람이 약해서 내륙에는 안개와 초미세먼지가 짙겠는데요. 오후에는 바람이 불면서 다소 옅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북서풍을 타고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으로 모레 오전부터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나쁨 수준의 대기질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17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or once in my life, it's gonna feel real good. Gonna make a difference. Gonna make it right. As I turn up the collar on my favorite winter coat, this wind is blowing my mind. I see the kids in the street with not enough to